조지아 산골에서 포도 따던 한 여성이 지금은 서울 한복판 무역회사 팀장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그녀의 가족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건강검진 결과를 문제 삼고 오빠의 출생증명서를 위조 의심이라며 거절했죠. 가족 초청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녀 자신의 체류 연장마저 반려당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출입국 사무소 계단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그녀. 꿈꿔왔던 한국이 그녀에게 보여준 모습은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한국을 동경하는 그녀를 미친 여자 취급했고, 정작 한국에 와서는 관료들의 까다로운 잣대에 절망해야 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연명하며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쌓여가는 건 빚뿐이었죠. 포기 직전 그 순간 동대문 골목길 반찬집 아줌마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은 절망적인 영상 하나가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카 츠클라우리입니다. 지금은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귀를 간지럽히고 있는 이곳에서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3분마다 도착하고 있는 버스를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 살던 곳은 조지아의 체인니카라라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수도 트빌리시에서 차로 6시간이나 달려야 나오는 정말 외진 곳이었죠. 전기가 수시로 끊어지고 있었고 버스는 일주일에 겨우 2번만 오고 있었어요. 화요일하고 토요일에 말이에요. 그것도 운전기사 아저씨가 술을 마시고 늦잠을 자면 몇 시간씩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농사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규모였죠. 그냥 겨우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포도밭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포도송이를 따고 있으면 손이 거칠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머니 타마라는 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네 에카야 시집도 안 간 애가 그런 쓸데없는 공부는 뭐하러 하니? 마을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밤마다 제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바티아 아저씨는 제가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고 있었어요. 한국이 뭐가 좋다고 그런 헛소리만 하고 있냐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제게는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에서 일하던 사촌 누리가 주고 간 중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하나 가 있었지만 동영상은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그 폰으로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어요. 주인공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시간표를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버스 7분 후 도착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냥 드라마니까 대충 만든 장면이겠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7분 후에 버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있었어요. 뭐지 하면서 화면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했는데 계속 보니까 모든 버스가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온다고요? 그런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전기가 들어오는 날이면 밤새 드라마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막으로 보고 있었는데 점점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부드럽고 정중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우리 말보다 훨씬 예의 바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더 생기고 있었죠. 어느 날 밤 포도 상자 옆에 쪼그려 앉아서 한국말을 따라해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계속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정말 예뻤거든요. 동그라미랑 선들이 어우러져서 마치 포도나무 덩굴 같았어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고 있었나 봅니다. 노트 한 권을 구해다가 한글을 따라 쓰기 시작했죠. 처음엔 정말 개판이었어요. 기역자 하나 쓰는데도 삐뚤삐뚤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속 쓰다 보니까 손에 익더라고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하나씩 외워가고 있었어요.
밤마다 마당 한 구석에 앉아서 스마트폰 불빛으로 공부하고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키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마당으로 나와서 제 노트를 보더니 이게 뭐야 이상한 글씨네 하면서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냥 예쁜 글씨 따라 쓴 거예요 라고 둘러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참 노트를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에카야 시집도 안 간 애가 이런 쓸데없는 공부는 뭐하러 하니 차라리 그 시간에 요리나 배워. 그러면서 노트를 확 던져버리고 계셨어요. 저는 속으로 짜증나 하면서도 노트를 주워서 숨겨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바보 같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회가 왔어요. 마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와이너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관광객들을 위한 통역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거였어요. 러시아어나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혹시 한국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이 한국어 너 한국말 할 줄 아냐고 하면서 신기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에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발음이 좀 어색했지만 그럭저럭 통하고 있나 봅니다. 사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오 괜찮네. 요즘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딱 좋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첫 출근 날이 정말 떨렸습니다. 한국 관광객 가족이 와이너리에 오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랑 아들 부부 그리고 아기 하나 있는 가족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가이드 에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한국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 한국말을 어쩜 그렇게 잘해요라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혼자서 끙끙대며 공부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포도밭 구경시켜드리고 와인 시음도 사진도 찍어드리고 있었어요. 한국 가족분들이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에카야 정말 고마워 덕분에 여행이 더 즐거워졌다고 하시면서 손까지 꼭 잡아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치고 받은 돈이 28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엄청난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그 돈을 보여줬더니 어머니가 기절할 뻔하고 있었어요. 에카야 이게 정말 하루 번 돈이야 라고 하면서 돈을 몇 번이나 세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소식이 마을에 퍼지니까 사람들 태도가 180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쓸데없는 공부한다고 뒷담화하던 아줌마들이 이제는 에카가 똑똑한 애 역시 공부를 해야 되라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바티아 아저씨도 그래도 쓸모 있었네 라고 말을 바꾸고 있었어요. 6개월 정도 와이너리에서 일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한국 관광객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정말 궁금하다는 거였어요. 드라마에서 본 게 진짜인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게 됐어요. 한국에 가보자. 어머니한테 말했더니 처음엔 완전히 반대하고 계셨습니다. 에카야 미쳤니? 그 먼 나라까지 혼자 어떻게 가려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거든요. 와이너리에서 번 돈으로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비행기 타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하늘 위에서 구름 사이로 떨어질까봐 내내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첫 번째 충격은 자동문이었어요. 문 앞에 서니까 저절로 열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다시 닫히고 다시 앞으로 가니까 또 열리고 몇 번 반복하다가 뒤에서 누가 웃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분이 다가와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창피한 건 신발을 벗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공항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탔는데 또 한 번 충격이었어요. 시간표가 정말 정확했습니다. 3분 후에 온다고 하면 진짜 3분 후에 딱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 안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휴지 하나 안 떨어져 있고 의자도 찢어진 데가 없고
와, 이게 진짜 하면서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머물 곳은 고시원이었어요. 한국 온다고 하니까 와이너리 사장님이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방이 진짜 작더라고요. 침대 하나 놓으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화장실에서 냄새가 안 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화장실은 항상 좀 그랬거든요. 첫날 밤에 편의점에 갔는데 또 충격이었어요. 24시간 열어둔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인으로요. 계산대에 사람이 있긴 했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바코드만 찍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는데 그분은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계셨어요. 처음엔 불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여기 스타일이더라고요. 라면 하나 사서 고시원에서 끓여 먹었는데 맛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먹으면서 갑자기 울컥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신기하고 깨끗하고 정확해서 울고 싶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길에서도 편의점에서도 다들 조용했어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는 사람이 별로 없고 있더라고요. 무표정하게 각자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 화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말 안 해도 모든 게 돌아가는 나라였어요. 버스 기사가 안내방송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내리고, 지하철 직원이 소리 안 질러도 사람들이 줄 서고 있었어요. 시계만 보면 모든 게 예측 가능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아르바이트도 구했고 생활에도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린빌리지라는 카페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하루 6시간씩 일해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고 있었어요. 조지아에서 와이너리 가이드로 280만 원 받았을 때보다는 적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그 280만 원은 관광 시즌 한 달뿐이었거든요. 시즌 끝나면 다시 포도밭으로 돌아가서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매달 같은 날 정확히 120만 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카페 동료 미키는 저한테 "네 목소리 곱다 감사합니다도 기가 막히게 한다며 칭찬해주고 있었어요. 덕분에 더욱 자신감을 얻고 있었죠. 하지만 지훈이라는 동료는 달랐어요. 늘 외국인 알바생은 업무 파악도 느리고 한국 물가도 비싸고 무슨 재미로 여기서 일하느냐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네 나라 물가랑 비교해봐라. 여긴 전부 다 비싸다. 심지어 김밥 한 줄에 2,500원이라니. 저는 마음속으로 비싼 대신 정해진 월급으로 매일 먹고 살 수 있는 안정감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집이 그리워지고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전화는 했지만 목소리만 들으니까 뭔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화상통화를 해보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잘 몰라서 동네 청년한테 도움을 받고 계시다고 했어요. 화면이 연결됐을 때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울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늙어 보이고 있었거든요. 겨우 3개월 사이인데 이렇게 달라 보일 수가 있나 싶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반가워서 소리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에카야, 너 진짜 에카 맞니라고 하면서 눈을 비비고 계셨어요. 배경으로 우리 집 부엌이 보이고 있었는데 여전히 난로에 불 넣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사는 곳 보여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고시원 안을 돌아다니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작은 책상, 깨끗한 침대, 창문 밖으로 보이는 빌딩들. 어머니는 계속 어머어머 하면서 놀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보여주려고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가 깜짝 놀라고 계시더라고요. "에카야, 저게 화장실이야. 왜 이렇게 깨끗해?" 저는 웃으면서 "어머니, 여기는 모든 화장실이 다 이래요. 냄새도 안 나고 물도 잘 나와요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편의점에 가서 영상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였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는 밤에도 문 열어둬요. 24시간 내내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하나 사서 먹어 보이고 있었어요. "이것도 밥이에요. 포장되어 있는데 맛있어요."
어머니는 포장된 밥을 사서 먹는다고 하면서 신기해하고 계셨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서 지하철도 보여줬어요. 어머니, 이게 지하철이에요. 땅 밑으로 다니는 기차예요. 시간표를 보여주면서 3분 후에 온대요. 정말 3분 후에 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설마 진짜 3분 후에 와라고 의심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3분 후에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완전히 말을 잃고 계셨어요. 그냥 화면만 뚫어져라 보고 계셨습니다. 지하철 안도 보여줬어요. 깨끗한 의자, 조용한 사람들, 정확한 안내방송. 그때 저는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꿈이 아니에요. 전 여기서 진짜 사람이 됐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버스가 와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에카야, 그 말투 좀 봐. 너 지금 진짜 행복해 보여서 무섭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계셨어요. 우리 에카가 이렇게 당당해 보이는 건 처음이야. 저도 울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뭘 하는지 아세요? 카페에서 일하는데. 점장님이 저한테 수고했어요 라고 해요. 손님들도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해주고요. 저는 목이 메이고 있었어요. 조지아에서는 돈을 더 많이 줬어도 야, 너 이리 와 소리 듣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진짜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에요.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울고 계셨어요. 어머니도 여기 와보세요.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웃으면서 내가 그런 곳에 가서 뭘 하겠니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머니 눈에서는 뭔가 다른 빛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화상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꼭 한국으로 데려오겠다고. 어머니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직접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카페 알바 외에도 주말에는 청소일도 하고 야간에는 편의점 알바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날도 있었어요. 목표가 생겼거든요. 어머니와 오빠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 6개월 동안 정말 악착같이 모으고 있었어요. 생활비 빼고는 한 푼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라면만 먹고 옷도 안 사고 놀러도 안 갔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머니와 오빠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했을 때 반응이 정말 웃겼어요. 에카야, 미쳤니? 내가 그 먼 나라까지 어떻게 가라고 하면서 완전히 거부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표 이미 끊었어요. 안 오시면 돈 날려요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겠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 있었어요. 출입국 사무소에서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심하다며 거절하고 있었고, 오빠는 출생증명서 위조 의심이라면서 비자를 거부당하고 있었어요. 제 체류 연장마저 가족 초청 진행 중이라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반려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악순환이었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도 자꾸 실수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컵 깨뜨리고 주문은 잘못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입국 사무소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어지럽더니 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뻗었습니다. 깨어보니 응급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과로와 스트레스성 실신이라고 하고 계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간절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긴 내가 꿈꾸는 곳인데 왜 자꾸 나가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퇴원한 후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동대문 반찬집 소피아의 당금에서 만난 아줌마가 저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얘야, 무슨 일 있니? 요즘 얼굴이 왜 그래라고 물어보시면서 김치를 공짜로 챙겨주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가봐, 외국인들 많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 거기 가면 좋은 사람들 많아라고 하시면서 주소를 적어주고 계셨어요. 서울 다국어 교회에 가보니 베트남린, 필리핀 제롬, 우즈베키스탄자이까지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린이 유튜브에 영상 올려봐. 한국 사람들이 내 이야기 들으면 도와줄 거야 라고 제안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에서 온 에카입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왔는데 가족을 데려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처음 며칠은 조회수가 몇십 개뿐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갑자기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한국이 에카한테 더 따뜻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에카 씨 이야기를 뉴스에서 다루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 재검진을 해주시겠다고 하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케이스를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변호사분들도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었어요. 무역회사에서는 유럽 담당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제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검진 결과는 일시적 수치 상승이었고, 오빠 서류 문제도 해결되고 있었어요. 저는 무역회사 유럽 담당 팀장이 되어서 월급이 카페 알바 시절의 5배로 뛰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어머니와 오빠가 정식으로 한국에 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정말 이주였습니다. 어머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조지아 요리 클래스를 열게 됐고, 오빠는 물류회사에서 팀장이 되고 있었어요. 한강변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영주권 카드를 받던 날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여긴 정말 우리가 다시 태어난 땅이야라고 하시던 그 말씀도요. 지금 이 순간 서울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내리며 저는 미소 짓고 있습니다. 새로운 키르기스탄 실습생에게 드라마부터 시작했어.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라고 조언하면서 말이에요. 작은 호기심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정시에 오는 버스처럼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이라는 것. 따뜻한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포도밭도 달콤했지만 여기가 훨씬 더 달콤해요. 여기가 바로 저의 고향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시에 오는 버스, 깨끗한 화장실, 24시간 편의점.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꿈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동대문 반찬집 아줌마의 공짜 김치, 교회 친구들의 격려, 시청자들의 응원. 이 작은 관심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차가운 시선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진정한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느꼈던 순간들. 점장님의 수고했어요. 손님들의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할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결국 두 나라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